고흐와 고갱 아르로 가는 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고흐와 고갱이 아르에서 만나고 헤어졌던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두 화가의 인생과 예술이 완성되는 아주 격정적인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뜬금없는 질문인데 여러분들 셀카 많이 찍으세요? 핸드폰 카메라에 셀카 몇 장 가지고 계세요? 저는 한 수천 장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 셀카가 찍고 싶어지나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근사해 보일 때 셀카를 찍더라고요. 좋은 곳에서 밥을 먹거나 조명빨이 좀 받았을 때, 이럴 때 셀카를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사진이 흔치 않았던 100년 전까지만 해도 화가의 셀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화상이죠. 그리고 반 고흐는 이 자화상을 무진장 많이 그렸던 셀카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흐와 제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고흐는 자신이 멋져 보일 때, 잘 나갈 때 이 자화상을 그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절망적이고 최악의 순간에 자화상을 그렸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만나봤던 귀를 붕대에 감은 자화상도 고갱과 다툰 뒤에 발작적으로 자기 귓볼을 자르고 나서 그린 그림이고요. 이 두 점의 자화상 역시 고흐가 정신병원에서 간질 발작이 멈춘 직후에 그려진 자화상들입니다. 저 창백하게 초죽음된 표정을 보면 폭풍 같은 광기가 지나가고 난 뒤에 일상으로 간신히 돌아온 고흐의 안도감과 서글픔이 진하게 서려 있습니다. 특히 저 뒤에 짙푸른 색깔과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한 붓터치를 보면 저 당시 고흐의 절망과 아픔을 막 알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만 보면 말 안 해도 화가의 감정을 막 알겠는 것. 이것이 바로 미술사에 있어서 표현주의라고 합니다. 고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자신의 감정을 왜곡된 형태와 강렬한 붓터치 속에 녹여냈고 이후 표현주의 회화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고흐는 정신병원에서 태어난 뒤에 오베르시루와즈라는 고장으로 이주합니다. 이건 오베르의 교회를 그린 그림인데요. 저 짙푸른 하늘과 일렁거리는 붓터치 속에 이 당시 격정적이었던 고흐의 내면이 잘 녹아 있습니다. 고흐가 굳이 오베르에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정신과 전문의였던 폴 가셰 박사 때문입니다. 동생 테오는 당시 인상주의 화가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가셰 박사를 형에게 소개시켜줬고 이 박사가 빈센트의 주치의가 돼서 병을 잘 보살펴 주기를 바랬어요. 실제로도 고흐랑 박사는 금방 친해졌고요. 절친한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이건 가셰 박사를 그린 고흐의 그림인데요. 박사의 멜랑콜리한 내면이 그림 속에서 아주 매력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걸 보시는 교보생명 고객 여러분들, 이 작품 너무 마음에 든다, 내가 좀 갖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있으실까봐 제가 이 작품 가격을 좀 알아왔습니다. 이 작품 1990년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돼서 낙찰됐었던 적이 있어요. 도대체 얼마에 팔렸을까요? 궁금하시죠? 무려 8,250만 달러, 한화로는 94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당시 경매 사상 최고 가격이었고 고흐가 최고의 화가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죠. 이것도 30년 전의 가격이니까 지금은 2천억을 줘도 살 수 없는 그림임이 분명합니다. 살아생전 그림을 딱 한 점밖에 못 팔았던 고흐의 운명을 생각했을 때 좀 서글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흐는 오베르에서 풍경화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이때 그린 그림들은 유독 인적이 없고 적막합니다. 저 텅빈 밀밭을 바라보고 있던 고흐의 고독한 시선이 느껴지죠. 그리고 고흐는 1890년 7월 이 오베르의 밀밭에서 새를 쫓는 총으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 동생 테오의 품에서 37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 음산한 하늘을 날아드는 까마귀 떼와 또 황금빛으로 일렁거리는 밀밭의 거친 붓터치를 보면 고통과 절망의 끝을 끝내 이기지 못했던 고흐의 아픔이 그림 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 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흐의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이 꽃이 핀 아몬드 나무를 좋아하는데요. 이 작품이 고흐 살아생전 마지막 봄을 담은 그림이기 때문이죠. 동생 테오는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 이름을 형 이름을 따서 빈센트라고 지었어요. 반 고흐는 조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아몬드 꽃나무를 그려서 아기 방에 걸어두라고 선물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1890년은 한 명의 빈센트가 세상을 떠났고 또 한 명의 빈센트가 생을 시작한 해인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아몬드 나무의 꽃봉우리처럼 고흐의 예술적 신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지금에서야 우리 가운데 활짝 만개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고갱 선생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사실 고흐의 죽음으로 지금껏 가장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 바로 폴 고갱입니다. 고갱은 고흐의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6개월 뒤 병으로 사망한 동생 테오의 죽음에도 무관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동료 화가였던 까미오 피사로는 고갱을 대놓고 욕했는데요. 자기를 천재로 인식시키기에만 급급한 철면피다. 누구든지 자기 가는 길에 걸림돌 되면 박살내는 인간이다라면서 격렬하게 비난합니다. 실제로도 고갱은 고흐가 죽은 다음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자 그의 회고전을 반대하는 등 노골적으로 시기심을 드러냈어요. 그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고갱은 화가들 사이에서 평판이 나빠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인정해줄 또 다른 부류를 찾아 나섭니다. 그는 미술계가 아닌 문학계, 상징주의 시인들과 교류하면서 예술가로서 새로운 입지를 다져나가요. 자, 이 분위기에 탄력 받아서 고갱은 41살의 나이에 원시의 섬 타히티로 떠납니다. 그 당시 문명을 등지고 남태평양 원시의 섬으로 떠난 화가라는 타이틀로 고갱은 언론과 잡지에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이렇게 타히티에 도착한 고갱, 타히티 원주민들의 순박함과 저 열대지방의 색깔에 완전히 매료돼서 수많은 작품을 남깁니다. 그로 인해서 작품의 색깔은 더 화려해졌고 형태는 아주 유려해졌습니다. 이 작품은 타히티어로 이야 오라나 마리아, 마리아님 경배드립니다 라는 뜻인데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타히티 원주민으로 그려놓고 그들의 머리에 후광을 드리웠습니다. 뒤에는 가브리엘 천사와 원주민들이 경배를 드리러 오고 있어요. 이것은 종교적인 상징을 이용해서 원시적인 삶을 이상화하려는 고갱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고갱은 이곳에서 13살 소녀 테아마나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뮤즈로 삼아 여러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저승사자라는 제목인데요. 타히티 원주민들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원시신앙을 담고 있죠. 그런데 고갱은 이곳에서도 내내 파리 미술계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2년 만에 파리로 돌아가서 개인전을 열었는데 큰 반향을 얻지 못했고 여전히 가난한 예술가로 살아야 했죠. 그리고 다시 2년 만에 타히티로 되돌아옵니다. 프랑스와 타히티, 그 어떤 곳에서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던 고갱의 절망은 커져만 갑니다. 이 당시 그의 편지에는 이러한 낙담이 여실히 배어 있는데요. 내가 여태 이룬 게 뭐란 말인가? 내겐 적밖에 없네. 난 영락없는 실패작이야. 라고 적혀 있죠. 이 당시 매독과 골절상 합병증까지 더해지면서 건강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됐고요. 우울증이 겹쳐지면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절망의 끝을 맛보고 자살 시도를 하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남겼던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이 작품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소녀가 되고 또 성숙한 여인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으로 늙어가는 한 타히티 여성의 일생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영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의 불가사의하고 수수께끼 같은 인생에 고갱이 던지는 절박한 질문인 것이죠. 이 작품은 화가의 기억과 상상력, 관념과 지성이 집대성시킨 놀라운 회화의 장르를 만들었고 이후 상징주의와 초현실주의 회화의 시조가 되었고요. 마티스와 피카소 같은 입체파 화가들에게까지 영감을 주게 됩니다. 고갱은 평생 갈망했던 사회적 성공을 쟁취하지 못했고 인정이 거의 닿지 않는 원시의 섬 히바오아 섬에서 2년간 더 작업하다가 55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고독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흐와 고갱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것 같은 이 두 그림이 저는 어딘지 모르게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위에 서 있는 두 화가의 존재감이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 두 사람이 목숨처럼 간직했던 예술적 신념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미술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는 대로, 머리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로 그릴 수 있는 미술의 자유를 열어주었고 20세기 미술사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고흐와 고갱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함께 걸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시간 내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고흐와 고갱의 이름에 있는 그 고자가 한자로 하면 괴로울 고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참 쉽지만은 않은 이 삶이 고흐 고갱처럼 어떤 신념이 무르익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보생명이 주최하는 교보 노블리의 아트앤컬처 프로그램 고흐와 고갱 아르로 가는 길 함께 하셨는데요. 긴 시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쳐버린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에너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교보생명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 속을 걷는 여행자 강정모입니다. 에펠탑은 1889년도에 300m라는